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면서 17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교수님.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9만 명대였는데 17만 명대. 사실상 더블링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1만 명 돌파한 게 이제 1월 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17배 가깝게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 증가 추세를 보시면은 저희가 2월 초순 정도에 한 3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일주 간격으로 계속 증가가 됩니다. 3만 명이 그 다음 주에 5만 명이 됐고 5만 명은 그 다음 주에 10만 명, 이제 지난주가 되죠. 지난주에 10만 명이 됐고 이게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이제 17만 명까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의 증가 패턴에 맞게끔 지금 이제 급증하는 추세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들은 있겠지만 어쨌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정점을 약 27만 명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규모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대략 한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1월 달에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측했던 근거는 그 당시에 국내 발생 현황이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방역 긴장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각종 대응들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완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이 이런 코로나19 확진자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중간에 예측을 다시 한번 변경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요 유럽 쪽 선진국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인구 100만 명당 대략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략 한 2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 그 정도쯤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만 명보다도 더 25만 명까지도 좀 예측을 해주셨고 위중증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500명이 넘었죠. 512명. 그리고 사망자도 99분,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위험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분명히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아직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지난 한 달간 확진자는 14.7배 폭증을 한 데 반해서 위중증 환자는 1.63배 정도밖에는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38%,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은 0.18%로 델타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게 이 정도의 비율만 해도 계절 독감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위중증률과 그다음에 사망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감염 규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15배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감염력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비율은 낮아져도 결국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가 한 20만 명 정도까지 다다랐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이제 이 피크를 지나면서 최고 하루에 일일 사망자 숫자가 거의 400명 후반대, 500명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사망자 통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28일 이내 사망자만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치료를 받다가 그 뒤에 사망하신 분들은 빠졌다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아마 500명이 넘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딱 17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 영국의 최고점 정도 다다른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 숫자는 최소한 한 영국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의 3차 접종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면역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치료제 가 이제 비교적 효과를 잘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아마 영국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도의 코로나19 발생하는 숫자라면은 제가 보기에 사망자 숫자는 적어도 한 200~300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만 명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지만 이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 초입 단계다. 풍토병 관리로 자리 잡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어서 약간 이게 헷갈리거든요. 지금이 위중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또 다른 추가 변형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또 다른 추가 변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해외에서 많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그 A형이죠.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 저희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렀던 BA.2라고 부르는 변이형 같은 경우에 기존의 델타 정도의 병독성을 보여준다라는 보고를 지금 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동일한 오미크론 변이라 하더라도 이 A형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병독성을 보이게 된다면은 예. 이게 오미크론의 감염력과 그 다음에 델타 정도의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형이 더 유행하는 경우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오미크론 변이는 사실 그 전에 유행했던 델타 변이하고 전혀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변이형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변형이 또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방접종을 이제 3차까지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예방접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면역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명확하게 이제는 확인은 됐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감소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절성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도 사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고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엔데믹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냥 코로나19와 동반하는 그러한 그 미래를 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보다 더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한국 화이자 제약이 수입 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세에서 11세용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오늘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의 1회 용량 중에서 유효 성분은 성인 용량의 3분의 1, 그리고 1차 접종 후 3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게 될 텐데요. 더 구체적인 접종 계획 이런 부분은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이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한 달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방금 전 이렇게 승인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도 이것이 지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연령대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금 그 역대 최대 규모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비교적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를 가볍게 지나간다는 보고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설명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 대략 한 10,000명당 한두 명 정도의 사망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그냥 죽고 사냐로만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치명률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코로나19가 이제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보고들이 나오냐 하면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독일하고 미국에서 나왔던 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코로나19를 앓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25%에서 2.5배 정도 높다라는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당뇨병, 그중에서도 일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보고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 외에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기타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합병증들이 지금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예방 접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보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 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당뇨는 훨씬 더 잘생긴다라는 보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아이들 백신 접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속보가 나와서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미나티주, 이게 화이자 백신인 거죠. 근데 용량이 3분의 1로 해서 아이들에게 접종을 맞게 되고 2차까지 접종을 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미나티주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예, 예. 네. 모든 그 약품들은 일반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부르는 이름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상품화해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예. 이제 상품명이 코미나티주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자의 그 mRNA 백신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용량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접종할 때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 mRNA 백신은 분명히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심근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용량으로 맞춰서 이게 이제 용량 대비해서 생기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인들에 비해서는 보다 더 낮은 용량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5세에서 11세 아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예방 접종이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예방 접종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할 때 맞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맞으러 갈 때도 중요하지만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이제 관찰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이랑 동일하게 일단은 3시간, 3일, 3주 정도 간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3시간 이내에는 보통 이제 이걸 3시간이라기보다는 30분 이내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급작스러운 면역 반응이 혹시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3일 정도까지는 예방 접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상 반응들, 발열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3주까지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심근염이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식약처에서 5세에서 11세까지의 화이자 백신 지금 허가했다는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좀 많아지면서 가족 간 감염, 릴레이 감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예방 접종에 또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사례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이제 학교에서 감염이 돼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게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께 옮겨가는 경우에 이제 이 어르신들이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이들의 감염을 예방하는 게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아이들의 예방 접종은 또 역시 필요한 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 이제 이러한 아이들 내의 감염이 점점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진자의 어떤 발생 위험은 가족 내 전파 양상, 그러니까 가족 내 생활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20에서 80%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보통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 아니면은 어르신들인 가까운 경우가 가족이죠.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3차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60세 이상이 대략 한 17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도 맞지 않으신 분들도 거의 아직까지도 50만 명 넘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감염이 어르신들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관리군들의 경우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병원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현재 이 재택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아직 혼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발표에서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일선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정부는 이제 자꾸 이 병상 가동률을 갖고 병상 가동률에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재택 치료나 이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선에서 특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들을 제가 제일 많이 듣냐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은 받았는데
본인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건소의 연락이 너무 늦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걸 또 올리셨냐면 내일이 격리 해제일인데 오늘 연락받았다. 아, 6일째 됐는데. 예,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의료 역량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의료 역량까지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작업들과 분류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보건소나 이런 쪽의 예. 인력인데 네. 이쪽의 인력들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쪽의 인력들은 거의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이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분류와 관리만으로도 지금 거의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택 치료라는 게 의료 대응 역량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 역량도 중요한 건데 이러한 관리 역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빨리 확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애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1월 말에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체계를 바꾸면서 하루에 6만 명까지의 그러니까 재택치료자 6만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방역 체계 바꾸면 확진자 분명히 20만 명 이상 올라갈 거다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예, 예. 했었고 거기에 대한 역량 6만 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걸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충이 굉장히 지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제가 보기에 노력은 이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더 급하게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이 이 보건소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면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시기가 너무 늦었고요. 이런 대응 역량들은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예, 예.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인력을 투입을 해봐야 그 인력이 현장에 들어가서 익숙해지고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최소한도 몇 주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 정도 최종점에 이르고 나서 약간 감소할 때 정도나 이런 역량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사실 수도권이 제일 크다 보니까 정부가 수도권의 이런 역량 확보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썼지만 지방 쪽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정부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발생 지표들을 보시면은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이 이번 주에 100%가 넘어갔습니다. 아, 넘어가서 111.7%인데 그중에 수도권의 비율은 91%고요. 예. 비수도권의 비율이 169%입니다. 아, 차이가 좀 나네요. 네, 한마디로 환자 자체는 수도권이 많이 생겨도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가지 역량 대비 환자가 발생하는 건 지방 쪽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방의 어떤 의료 역량과 그런 보건소 역량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당장 확충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 재택치료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뭐 어떤 것을 구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뭐 생활수칙을 해라 이런 것 교수님이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비상약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는 사실은 그렇게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비율이 많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만약에 코로나19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예, 경우가 예. 될 거고요. 아주 대표적인 게 당뇨나 심혈관 계통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이미 외국에서는 2년 전부터 나왔던 데이터인데 전반적인 비만 지수도 역시 비만 지수요. 예, 오미크론의 위중증으로 가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먹는 치료제 치료 대상에 BMI라고 부르는 저희 비만도 지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 이상인 경우는 이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BMI
그 지수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인의 증상을 매일매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그러한 그 증상 확인에는 여러 가지 뭐 발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폐렴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숨이 가쁘다거나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더라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완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재택 치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족 내 감염 전파 위험도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주변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독제라든가 또는 마스크의 준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과 뭐 소독기구 그리고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산소 포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까지도 구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코로나19에 걸린 확진된 임신부에 대한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신부용 분만 병상이 좀 추가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임신부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굉장히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신부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한 200개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게 지금 네.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도 사실 미리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임신부에 대한 그 코로나19 중증 병상,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확보가 되면 그것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게 이제 임신부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겠죠. 치료 병상들입니다.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안심이 되는 점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는 사실 임신 중일 때 엄마한테서 아이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이제 태반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 중에는 엄마한테서 아이에게 감염 중이라 하더라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러면 언제 감염이 되냐?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아이와 엄마를 인사시킬 때, 그다음에 수유시킬 때 이럴 때 아이가 감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를 분만하는 기관에서도 철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모에 대한 관리와 아이에 대한 관리를 격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준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이던 7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해서도 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못 찾아서 이송이 지연됐는데 그 이유가 병상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 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 왜 많지 않은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소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의료 체계,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 소아 감염을 볼 수 있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같은 진단검사 전문가도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을 사실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부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아를 보더라도 또 소아도 다 동일한 소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는 전문 인력과 이런 신생아 또는 영아를 보는 전문 인력이 또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앞으로의 어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육성 전략들을 정부가 좀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 접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미접종한 인구가 한 6% 정도인데 최근 8주 동안 발생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그중에서 60%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백신에 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돌파 감염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백신을 맞아야 돼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을 막는 데는 확실히 예방 접종의 효과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접종과 3차 접종의 차이도 꽤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까지는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에 막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위중증과 사망으로 가는 것들은 명확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3차 접종을 빨리 좀 서둘러서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까 지금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16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빨리 3차 접종을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노바백스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 받고 또 3차 접종까지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께서 내가 노바백스를 맞을 수 있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승인은 안 난 상황이죠, 교차 접종. 네, 맞습니다. 노바백스가 근데 어쩔 수 없이 1차 맞고 나서 2차를 못 맞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노바백스 백신의 교차 접종에 대한 자료들, 특히 유효성에 대한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대한 자료와 유효성에 대한 자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유효성 검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증이 되어야 그래야 노바백스 백신에 의한 추가 교차 접종들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3차 접종을 맞은 사람은 또 추가 접종을 맞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가 부스터샷은 4차 접종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상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형 출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백신으로 저희가 방어가 불가능한 그러한 또 새로운 변형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그러면은 4차 접종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아마 필수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에서 추가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것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럼 얘네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예방 접종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면역력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보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고위험군만 예방 접종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2차와 3차 접종의 효과 똑같이 이제 부스터 접종이지만 효과가 좀 많이 다른데 특히 3차 접종이 항체의 상승에 대한 효과라던가 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의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걸로 지금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는 항체의 증가폭도 워낙 크고 항체, 이 코로나19를 막아줄 수 있는 항체 종류도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3차 접종 맞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 면역력이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논문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